진술을 일관되게 한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내용만을 진술해야 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간 얘기를 다 기억해서 진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억나지 않는 것을 마치 내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말해두고 나면 나중에는 수정하거나 번복하는 것이 어렵고 설령 번복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진술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연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찰서를 한 번도 안 가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혹시나 고소인으로서든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서든 경찰서를 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든지 피해자로서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할지 그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간단히 조사만 받고 가시면 됩니다. 몇 월 며칠 나오세요.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경찰 조사 경험이 없는 분들은 경찰에서 오라고 하니까 꼭 그 날짜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게 되는 경우가 정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조사는 처음에는 이게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합니다. 무작정 시간을 미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누군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일정을 무리하게 변경해서 출석하기보다는 가능한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고 수사기관에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버는 이유는 우선 고소장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나에게 접수된 고소장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정도 안에 그 고소장이 오게 되고요. 고소장을 봤을 때 우선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하는 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가 검토가 필요한데요. 고소장을 받은 단계에선 전 반드시 상담을 해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확인한 이후에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주장하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는 사실 확인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참고인들의 진술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도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시기를 놓치지 않게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는 약속된 일자에 맞춰서 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될 4가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소인이 어떤 혐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 아니면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할지 이 부분이 되게 간단 명료할 것 같지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지금 사기를 쳤다, 나 사기당했다고 하고 고소를 냈는데요. 우리 입장은 돈을 빌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투자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다른 건과 연결돼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첫 번째 조사 때는 빌린 게 맞다고 하다가 두 번째 조사 때는 또 투자라고 말하다가 세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변제할 게 없다고 말한다든지 내가 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진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 증거를 내더라도 이미 내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진행은 상당히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그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내용만을 진술해야 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간 얘기를 다 기억해서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억나지 않는 것을 마치 내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말해두고 나면 나중에는 수정하거나 번복하는 것이 어렵고 설령 번복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진술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 두시면 좋을 내용은요. 우리가 조사를 받다 보면 어떤 일시, 그 다음에 뭐 돈 같은 경우 액수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기억이 흐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그 기억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 되게 확신을 갖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돈을 얼마를 빌려줬느냐, 또 얼마를 갚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기가 어려울 텐데 역시 이 부분도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은 진술을 하시고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면 내가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진술만을 남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조사를 받을 때 말을 많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본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고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인데 질문은 듣지도 않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그 조사가 검찰에서 또 법원에선 판사님이 읽어야 되는 증거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두서없는 말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절대 유리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다 듣고 그것을 기록에 반영해 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뭐 손해가 안 되는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절대 내 말과 모순되는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만약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 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내용, 또 꼭 반영해야 될 내용은 변호인을 통해서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진술서로서 다시 여러 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수사 과정에 제출해도 조서만큼이나 똑같이 수사기관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로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시고 묻지 않은 말 하셔서는 안 되고 하고 싶은 말 좀 참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을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질문에만 적재적소에 이제 진술을 해서 조사가 마쳤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아닙니다. 마무리는 내가 말한 것이 기재되어 있는 조서를 수사기관에선 열람하도록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혀지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 변호사가 있을 때는 변호사가 대신 읽어주고 본인이 입회에서 들은 내용과 다를 경우에 수정할 수 있지만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조사가 마쳐진 이후에 너무 지쳐가지고 글이 안 들어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조서의 성격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서류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내 말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의 차이, 단어의 차이, 문맥의 차이 이런 차이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다르게 읽혀질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내가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선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술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확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재판 과정까지 가면은 이대로 말한 걸 전제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또 기회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조서 열람했을 때 체크 잘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꼭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필요할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를 당한 경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여전히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본인이 묻는 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듣고 싶은 답을 유도하기도 하고 본인이 듣고 싶은 답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조금의 압박이나 목소리가 커지거나 표정만 좀 무거워져도 본인을 압박한다고 느껴서 자유롭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그 과정이 되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너무 강압적인 수사다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곤 하나 사람들의 차이에 따라서 제대로 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변호사가 동행을 하게 된다면 일단 수사관이 그런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태도를 취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편인 변호사가 얼마든지 그건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 면에서 변호사의 입회라는 조력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진술하다 보면 뭐 두서없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기도 하고 이제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변호사가 옆에 있을 경우에는 요령 있게 해야겠죠. 뭐 잠깐 쉬자고 한다든지 어떤 진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건데 그것이 변호사가 나서서 진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력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허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지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한창 싸우는 관계니까 이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감정적으로 계속 부딪혀서 그 상대방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두려운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쨌든 그 상대방과 마주하는 게 힘든 경우에 아무래도 내 편인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다면 그런 부분은 되게 든든하게 할 수 있고 또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그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로서 들고 싶은데요. 조서를 열람해서 내가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을 본인이 할 수 없을 때 그 과정을 다 들은 변호사가 조서를 같이 열람하고 확인을 한다면 아마 내가 말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는지를 걱정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전문가로서 이 사건에서 우리의 어떤 주장을 방어하고 이제 변론하기 위해서 주된 쟁점을 당사자는 인식을 못하지만 변호인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뭘 필요로 하는구나, 뭘 궁금해하는구나 이거를 정확히 캐치해서 보다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를 또 경찰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지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생리적 반응을 통해서 그 답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을 해서 거짓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든지 뭐 너무 심장이 약하다든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라든지 그런 다른 환경에 의해서도 거짓 진술이거나 또 거짓인데도 진실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좀 부정확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성범죄의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전혀 다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할 것인지를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담대하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이 나오면 그 다음 조사 과정은 좀 더 매끄럽겠죠. 그런데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만에 하나 나는 진짜 아닌데 거짓 반응이 나왔을 경우엔 너무 억울할 것 같으니까 이 조사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수사기관에 나 거짓말 탐지기 안 하고 싶다 얘기를 해도 그렇게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어떤 강제추행이나 뭐 이런 사건들에서 제 의뢰인이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지 않았던 사건이 상당히 있는데 그 사건들 대부분 다 무혐의나 재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도 재판을 가서 또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적은데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아직도 이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그런 어떤 증거로서 직접 증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간접 증거로서 실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특히나 이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여러 가지들을 시간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을 그때 제대로 된 진행을 하지 못해서 또 검찰, 법원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에서 불송치라는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이 경찰 조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사받고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변호사랑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고소장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거 꼭 알아두셔서 어떤 불이익한 일이 없으시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